그래서 서연 씨는 나이가 30인데 아직 모아둔 돈은 별로 없다고 하셨죠? 시끄러운 패밀리 레스토랑.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노골적인 경멸이 담긴 눈으로 한서연을 위아래로 훑었다. 오늘로써 8번째,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나온 맞선 자리였다. 남자는 자신이 무슨 대단한 심사위원이라도 되는 듯 팔짱을 낀 채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저희 부모님 노후까지 책임져야 해서 여자가 좀 안정적이길 바라거든요. 도서관 사서 일이 박봉인 건 알지만 그래도 이건 좀... 그는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덧붙였다. 그래도 결혼하면 바로 일 그만두고 내조에만 전념하면 되니까. 요리는 좀 하십니까? 서연은 테이블 밑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남자의 무례한 말들이 주는 모욕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해석한 남자가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다. 자신의 연봉, 새로 뽑은 외제차, 강남에 마련할 30평대 아파트 계획까지. 서연은 귓가를 맴도는 소음을 애써 무시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비참했다. 단순히 결혼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인데 어째서 이런 수모까지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격렬하게 진동했다. 엄마라는 2글자가 화면에 떠 있었다. 받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할지 뻔했다. 어떠니? 괜찮은 사람 같니? 나이 찾는데 너무 따지지 마라. 서연은 조용히 거절 버튼을 눌렀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한창 자신의 미래 계획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망자가 당황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봤다. 저기요,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서연은 지갑에서 커피값에 해당하는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더 들을 얘기가 없는 것 같네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가 무어라 소리치는 것을 뒤로하고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제야 참았던 숨이 터져나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텅 빈 공원을 향해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그녀가 원하는 건 거창한 신분 상승이나 백마탄 왕자가 아니었다. 그저 이 숨막히는 압박에서 벗어나 평범하게 자신으로서 온전히 숨 쉴 수 있는 자유, 그것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를 자꾸만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누가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절박한 속삭임이 어둠 속에 흩어졌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SG그룹 총재실.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선 강태민의 그림자가 대리석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도 그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동자에는 어떠한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SG그룹을 이끄는 젊은 총수이자 모두가 선망하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그 권력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의 곁을 지키던 김비서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총재님, 다음 주 이사회에서 박하영 이사장 측이 안건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태민은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에 물었다. 내용은? 김비서는 굳은 표정으로 보고서를 넘겼다. 선대 회장님의 유언 집행 관련입니다. 총재님의 35번째 생일, 즉 3개월 뒤까지 결혼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의 상당 부분이 박 이사장 측에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화영, 그의 새 어머니이자 SG그룹을 호시탐탐 노리는 야심가, 할아버지의 이 구시대적인 유언은 그동안 태민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였다. 그는 결혼 따위를 자신의 인생 계획에 넣은 적이 없었다. 그것은 시간 낭비이자 불필요한 감정 소모일 뿐이었다. 태민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 여자다운 수작이군. 박화영은 이 유언을 빌미로 그를 끌어내리고 자신의 아들을 그 자리에 앉히려 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김비서, 태민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아 결혼이 필요한 여자로 정치권, 재계와 엮이지 않은 깨끗한 배경을 가진 사람, 욕심 없고 1년 뒤 조용히 사라져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것은 사랑이나 애정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 짓이었다.
김 비서는 기다렸다는 듯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한 여자의 증명사진이 떠 있었다. 평범하지만 단정한 이목구비, 무채색 재킷,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이는 눈빛. 한서연, 29, 예술도서관 사서입니다. 태민의 시선이 사서라는 직업에 잠시 머물렀다. 가족 관계는 평범한 중산층이며 현재 가족들의 과도한 결혼 압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비서가 덧붙였다. 그녀는 탈출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죠. 태민은 사진 속 여자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 눈에는 어떤 야망이나 욕망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깊은 피로감뿐. 그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아내라는 장기말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 역할에 더없이 완벽해 보였다. 좋아, 내일 당장 미팅 잡아. 내가 직접 만나지.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그저 그의 거대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일 뿐이었다. 좋아, 내일 당장 미팅 잡아. 내가 직접 만나지.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그저 그의 거대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일 뿐이었다. 다음 날 서연은 생전 처음 와보는 최고급 호텔의 프라이빗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어제 저녁 SJ그룹 법무팀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다. 한서연 씨 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제안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채 무조건 약속 장소로 나와달라는 통보였다. 혹시 가족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채라도 쓴 건 아닌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희귀 서적이라도 분실 처리된 건지 온갖 불안한 상상을 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초조한 시선이 값비싼 카펫 위를 배회할 때였다. 무거운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들어섰다. 한 명은 어제 전화를 걸었던 김 비서였고, 다른 한 남자를 보는 순간 서연은 숨이 멎는 듯했다. 잡지나 뉴스에서만 보던 얼굴, SJ그룹 총수 강태민이었다. 현실 감각이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 그는 값비싼 맞춤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위압적인 것은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그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태민은 서연의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마치 서류를 검토하듯 그녀를 짧게 훑어봤다.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겉모습만큼이나 서늘했다. 김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계약서 한 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연은 어리동절한 표정으로 계약서와 태민을 번갈아 쳐다봤다. 이게 대체 무슨... 태민이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결혼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뭐라고? 태민은 조금의 표정 변화도 없이 말을 이었다. 나와 1년간의 계약 결혼을 해줘야겠습니다. 한서연 씨는 내 아내 역할을, 나는 한서연 씨에게 완벽한 자유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겁니다. 서연은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농담인가? 아니면 어떤 잔인한 몰래카메라인가? 하지만 강태민이라는 남자의 얼굴에는 농담의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왜 저죠? 저는 총재님 같은 분과는 아무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태민의 입꼬리가 비웃는 듯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래서 당신을 택한 겁니다. 아무런 연관이 없어서. 배경이 깨끗하고 욕심이 없어 보이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의 마지막 말이 서연의 심장을 꿰뚫었다. 벗어나고 싶다. 어젯밤 그녀가 절박하게 외쳤던 말이었다. 이 남자는 마치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꿰뚫어보고 있는 것 같았다. 김 비서가 계약서를 그녀 앞으로 밀어주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계약 기간은 정확히 1년입니다. 그동안 총재님의 공식적인 아내로서 대외 활동에 동행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두 분의 사생활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이혼 시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 50억 원과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서연 씨 명의로 지급될 겁니다. 50억, 아파트, 그리고 자유. 서연은 어지러운 머리를 애써 가다듬었다. 이것은 악마의 거래처럼 달콤하고도 위험했다. 그녀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흔든 것은 자유라는 단어였다.
더 이상 엄마의 등살에 밀려 굴욕적인 맞선 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오롯이 한서연으로 살 수 있는 1년. 비록 그것이 강태민의 아내라는 또 다른 가면을 쓰는 것일지라도 지금의 지옥보다는 나아 보였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태민을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무감각한 표정으로 그녀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눈은 그녀를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필요한 거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그 냉정함이 서연에게 확신을 주었다. 이 남자는 계약 조건을 어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감정적인 기대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녀가 마지막 용기를 내어 물었다. 태민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당신 인생은 지금과 똑같이 흘러가겠죠. 끝없는 맞선과 압박 속에서. 그의 말이 맞았다. 거절하고 이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다시 어제의 그 비참한 현실로 돌아가야 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지긋지긋한 현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라면 기꺼이 뛰어들 수밖에.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좋습니다. 그 계약 받아들이겠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은 단호했다. 태민은 그녀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 비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계약서의 서명란을 가리켰다. 서연은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한서연. 이 세 글자를 쓰는 순간 그녀의 평범했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결혼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바로 오늘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여성이 꿈꾸는 권력과 부를 가진 SJ그룹 총재의 아내가 되었다. 비록 그것이 1년짜리 시한부일지라도.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서연의 삶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렸다. 강태민과 한서연의 결혼 발표는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던 특급 뉴스였다. 재계 1위 SJ그룹 강태민 총재, 평범한 도서관 사서와 전격 결혼.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사람들은 21세기 신데렐라의 등장이라며 떠들어댔지만 그 신데렐라가 된 서연은 단 하루 만에 부모님 댁에서 나와 강태민이 마련한 신혼집으로 이사해야 했다. 그녀의 짐이라고는 옷가지가 든 캐리어 2개와 아끼던 책 몇 권이 전부였다. 그 초라한 짐은 성북동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강태민의 본가, 일명 SA캐슬의 거대한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미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는 궁전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냈다. 서연은 자신이 발을 디딘 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대한 세트장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거대하고 차가웠으며 또 텅 비어 있었다. 사모님, 이쪽입니다. 집사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녀를 안내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아직도 귀에 서럽다. 그녀가 이끌려간 곳은 2층 복도 끝에 위치한 거대한 침실이었다. 방 안에는 최고급 가구들이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델하우스 같았다. 총재님의 침실은 맞은편 복도 끝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집사는 서연이 묻기도 전에 핵심을 짚어주었다. 역시 완벽한 계약이었다. 집사가 나가고 방 안에 홀로 남은 서연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 불빛 아래 어디선가 맞선 남의 무례한 말을 견뎌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정말로 그 지옥에서 탈출했다. 하지만 동시에 강태민의 아내라는 더 크고 화려하지만 훨씬 더 차가운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 앞으로 1년 동안 이 숨막히는 적막함 속에서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다음 날부터 그녀에게는 강태민의 아내가 되기 위한 혹독한 교육이 시작되었다.
SJ그룹에서 파견된 전문 강사들이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왔다. 테이블 매너, 상류층 화법, 주요 재계 인사들의 가계도, 심지어는 걷는 자세와 미소 짓는 각도까지. 서연은 도서관에서 책을 분류하고 데이터를 정리하던 특유의 꼼꼼함과 인내심으로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그녀는 이건 역시 계약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1년 뒤 완벽한 자유를 얻기 위해 지금은 SJ그룹 총재의 아내라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했다. 그녀의 조용한 적응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 발표 후 일주일째 되던 날, 강태민의 새어머니이자 SJ그룹 아트센터 이사장인 박화영이 주최하는 공식적인 가족 만찬이 열렸다. 서연에게는 첫 번째 실전 무대였다. 김비서는 총재님께서도 물론 참석하십니다. 그저 총재님 곁에서 미소만 짓고 계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서연은 그것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스타일리스트 팀이 골라준 단정하지만 값비싼 실크 드레스를 입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강태민은 만찬 직전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기계적인 말투로 말했다. 단정하군. 오늘 저녁엔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마. 마치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듯한 태도였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연회장으로 향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용인들은 두 사람을 향해 깍듯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호기심과 미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연회장은 이미 SAG그룹의 직계 가족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아한 벨벳 드레스를 입은 박화영 이사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서연을 보자마자 과장된 환대를 보이며 다가왔다. 어머, 새아가 왔구나.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아이를 어디서 만나셨나, 우리 총재님. 그녀는 서연의 손을 친근하게 잡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 서늘한 시선은 서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으며 값을 매기는 듯했다.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른들이 다들 놀라셨잖니. 인사는 드려야지. 박화영은 서연을 이끌고 테이블을 돌며 그녀를 소개시켰다. 제 아들 강태민 총재의 아내란다. 한서연이라고 해. 서연은 교육받은 대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과 노골적인 무시 혹은 가식적인 미소뿐이었다. 그들은 서연을 가족의 일원이 아닌 굴러들어온 돌 혹은 강태민이 잠시 데리고 노는 장난감 정도로 취급했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태민의 경고를 떠올리며 애써 미소를 유지했다. 그때였다. 연회장문이 열리며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등장했다. 태성그룹의 외동딸이자 셀러브리티인 윤채경이었다. 그녀는 강태민과 오랜 기간 혼담이 오갔던 재계가 인정한 그의 짝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순식간에 모든 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채경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강태민에게로 걸어갔다. 태민 씨, 너무하네. 이런 큰일을 나한테 말도 없이 진행하면 어떡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함께 서연을 향한 분명한 적의가 담겨 있었다. 태민은 미간을 살짝 좁혔지만 여전히 무표정했다. 내 결혼은 내가 결정해, 윤채경 씨. 그리고 여긴 가족 모임인데 당신이 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채경의 날카로운 시선이 태민의 곁에 선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마치 벌레라도 보듯 서연을 경멸적으로 훑어봤다. 아, 이 여자가 그 주인공? 듣던 대로 정말 평범하네. 그 말에는 천박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좌중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연은 두 주먹을 꽉 쥐었다. 박화영의 위선적인 태도보다 윤채경의 노골적인 적의가 차라리 견디기 쉬웠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서연입니다. 서연이 애써 침착하게 인사했다. 윤채경은 코웃음을 쳤다. 인사는 무슨... 도서관에서 책먼지나 뒤집어 쓰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자리에 오려니 숨막히지 않아? 하긴 50억 아니 100억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야 이런 숨막힘쯤은 견딜 수 있겠지. 안 그래? 그녀는 서연이 돈 때문에 팔려온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순간 연 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강태민의 반응을 기다렸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어떻게 방어해줄지, 아니 방어해주기나 할지 궁분했다. 태미는 천천히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채경 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모두를 숨죽이게 했다.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평범하든 그렇지 않든 지금 당신 앞의 여자는 당신이 함부로 입에 올릴 사람이 아니야. 윤채경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 태민 씨, 지금 저런 여자 편을 드는 거야? 태민은 천천히 서연의 어깨를 감쌌다. 그 손길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지만 그 행동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다. 편을 드는 게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그가 서연을 돌아보며 하지만 실제로는 좌중 모두에게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이 사람은 내 아내다. 그리고 SJ그룹 강씨 가문의 안주인이야. 서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내 아내, 강씨 가문의 안주인. 그 말은 그녀를 보호하는 방패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태미는 그녀에게 사랑이나 애정을 느껴서가 아니었다. 단지 강씨 가문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모독을 참지 못했을 뿐이다. 그는 서연이 아닌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권위를 방어한 것이다. 박화영이 황급히 나서서 분위기를 수습했다. 어머, 최경 아가씨도 참 농담이 짓궂으시네. 자자, 다들 식사합시다. 하지만 이미 만찬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윤채경은 서연을 죽일 듯이 노려보다가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를 감싸고 있던 태민의 손이 스르르 떨어져 나갔다. 그가 그녀의 귀에만 들릴 듯이 속삭였다. 오늘 일로 확실해졌겠지. 이 자리가 어떤 곳인지.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마. 당신은 이제부터 한서연이 아니라 강태민의 아내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압력을 피해 도망쳤다고 생각했지만 더 무섭고 잔인한 전쟁터 한복판에 떨어진 것이었다. 박화영의 교활한 눈빛, 윤채경의 불타는 적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철저히 도구로만 이용하는 이 남자, 강태민. 그녀는 깨달았다. 이곳에서의 1년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강태민과의 결혼 생활은 철저한 계약 조항 아래 운영되는 하나의 정교한 연극이었다. 성북동 대저택의 광활한 복도는 그들의 사적인 영역을 가르는 차가운 경계선이었다. 2층의 동쪽 끝은 강태민의 공간이었고 서쪽 끝은 한서연의 공간이었다. 그들은 아침 식사조차 함께하지 않았다. 강태민은 새벽같이 집을 나섰고 서연은 그가 떠난 뒤에야 텅 빈 식당에서 홀로 식사를 했다. 유일한 소통 창구는 김 비서를 통해서 전달되는 공식 일정표뿐이었다. 그 외에 두 사람은 마주칠 일도 마주칠 이유도 없었다. 세상이 떠들썩한 세기의 로맨스의 실체는 이토록 살벌한 무관심이었다. 그리고 그 무관심 속에서 서연을 향한 외부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윤채경이 뒤에서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각종 타블로이드와 증권가 찌라시, 심지어는 익명 커뮤니티까지 신데렐라의 실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로 도배되었다. 가난한 사서, SJ 총재를 낚아 인생 역전, 한서연 가족, 강남 빌딩 요구설, 알고 보니 희대의 꽃뱀. 서연은 아침마다 배달되는 신문을 펼쳤다가 자신의 사진 위에 입혀진 악의적인 헤드라인들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맞선 자리에서 겪었던 노골적인 경멸보다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광범위할 뿐 본질은 같았다. 자신을 향한 평가절하와 시기. 오히려 그녀는 이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다. 윤채경은 자신을 감정적으로 흔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이 할 일은 단 하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서연은 헤드라인 밑에 본문을 꼼꼼히 읽으며 기사의 논조와 자금의 출처, 그리고 이 공격이 SJ그룹 내에서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오히려 차분하게 파악하기 시작했다. 강태민 역시 이 소란을 모를 리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공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드레스 피팅을 하고 있는 서연에게 그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는 방 안에 들어서지도 않고 문가에 기댄 채 차갑게 말했다. 시끄럽군.
당신 개인의 평판 따위는 내 알 바 아니지만 이 소음이 SJ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용납 못해. 서연은 거울을 통해 그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꾸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잠적이라도 해야 하나요? 태미는 그녀의 가시돋친 반응에 잠시 눈썹을 찌푸렸지만 이내 특유의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야. 내일 모레 SJ 아트센터 자선 갈라에 참석해야겠어. 그것은 명령이었다. SJ 아트센터는 그의 새어머니인 박화영 이사장이 총괄하는 곳이었고, 연말 자선 관람은 대한민국 VIP들이 총출동하는 사교계의 정점을 찍는 행사였다. 그곳에 자신을 데려가겠다는 것은 정면 돌파를 의미했다. 자신을 향한 모든 악의적인 시선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이 사람이 내 아내다 라고 다시 한번 못 받겠다는 뜻이었다. 서연은 이것이 자신을 위한 배려가 아닌 강태민의 소유물에 흠집이 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의 오만함 때문임을 알았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서연은 스타일리스트가 가져온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들을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가진 옷 중에 가장 단정하고 기품 있는 짙은 네이비색의 실크 드레스를 골랐다. 그녀는 전직 사서였다. 그녀의 무기는 화려함이 아닌 지식과 침착함이었다. 갈라가 열리기 전 이틀 동안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두문불출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SJ 아트센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그녀는 그날 경매에 나올 미술품 목록, 작가 정보, 예상 낙찰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작품들의 진위 여부와 관련된 모든 논문과 자료를 샅샅이 파고들었다. 갈라 당일, 연 회장은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였다. 재벌 총수들과 그들의 부인들, 유명 정치인과 톱스타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 서로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서연은 강태민의 팔짱을 낀 채 연 회장으로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 여자가? 생각보다 평범하네. 윤채경 아가씨가 아니라니. 강태민은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한 채 서연을 곧장 박화영 이사장에게로 이끌었다. 박화영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서연을 보는 그녀의 눈빛은 순간 차갑게 빛났다. 아니나 다를까 윤채경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작정이라도 한 듯 눈부신 붉은색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네이비색 드레스를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말했다. 어머, 총재님 부인, 여긴 파티장이지 도서관이 아닌데 너무 검소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직 이런데 입고 올 옷 살 돈을 못 받았나?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좌중의 시선이 다시 한번 서연에게 집중됐다. 서연은 당황하는 대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윤채경 씨 드레스가 참 화려하고 아름답네요. 마치 루벤스의 삼손과 데릴라에 나오는 데릴라 같아요. 강렬하고 매혹적이네요. 순간 윤채경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그 그림 속 데릴라는 아름다움으로 삼손을 유혹해 그의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배신의 아이콘이었기 때문이다. 주변의 몇몇 교양 있는 부인들이 낮은 웃음을 터뜨렸다. 윤채경은 서연이 자신을 교양 있게 모욕했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로 얼굴을 붉혔다. 너! 그때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미술품 자선 경매가 시작되었다. 박화영 이사장이 직접 단상에 올라 이날의 메인 작품을 소개했다. 그리고 오늘 저희 SJ 아트센터가 기적적으로 발굴해낸 작품을 소개합니다. 한국 근대 서양화의 거장 김환기 화백의 미공개 유화 푸른 밤의 항구입니다. 거대한 벨벳 천이 거치고 영롱한 푸른빛이 감도는 추상화가 모습을 드러냈다.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경매 시작가는 30억 원에서 시작될 예정이었다. 박화영이 의기양양하게 작품 설명을 이어가던 바로 그 순간 윤채경이 손을 번쩍 들었다. 잠시만요, 이사장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인 뒤 단상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다. 저 작품 정말 김환기 화백의 진품이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 작품은 이미 몇 년 전 미술계에서 위장 논란으로 폐기 처리된 것으로 아는데요. 연 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SJ 아트센터의 명예와 박화영의 입지를 송두리째 흔드는 폭탄 선언이었다. 박화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그런 말을, 우리 감정단이. 그녀가 황급히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채경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태블릿 PC를 들어 화면을 비추었다. 여기에 5년 전 위작 판정 보고서입니다. SJ 아트센터가 이런 기본적인 검증도 없이 총재님까지 모신 이 자리에 가짜를 내놓다니 실망이 크네요. 강태민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이것은 박화영을 겨냥한 공격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총재로서 주최하는 행사에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었다. 박화영 측의 미술 전문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서를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려 나왔다. 윤채경은 승리를 확신했다. 그녀는 서연을 돌아봤다. 네가 감히 발을 들인 곳이 이런 곳이야. 책이나 읽던 너 같은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강태민조차 이 난감한 상황에 미간을 찌푸린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윤채경의 보고서를, 그리고 박화영의 당황한 얼굴을 번갈아 봤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용히 손을 들었다.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이 조용한 총재 부인에게로 향했다. 강태민조차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서연은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그림 앞에 섰다. 그리고 그림을 아주 가까이에서 꼼꼼하게 살폈다. 잠시 후 그녀는 몸을 돌려 연회장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도서관의 정적처럼 차분하고 명료했다. 윤채경 씨의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뭐라고? 윤채경이 날카롭게 반문했다. 서연은 그림의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이 그림은 5년 전 위작 논란에 휩싸였던 그 그림이 맞습니다. 하지만 위작으로 판명났던 이유는 이것이 김환기 화백의 작품이 아니었기 때문이지 이 그림 자체가 가짜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자신이 이틀간 연구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이 작품은 김환기 화백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시대에 활동했으나 빛을 보지 못했던 여성화가 이청훈의 작품입니다. 서연은 스크린에 준비된 자료를 띄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파일이었다. 화면에는 이청훈 화가의 다른 작품들과 문제의 그림이 나란히 비교되었다. 보시다시피 푸른색을 사용하는 기법, 붓터치의 방향, 그리고 서명 대신 사용하는 이 작은 초승달 무늬까지. 이것은 명백한 이청훈 화백의 진품입니다. 그녀는 덧붙였다. 김환기 화백의 작품으로 잘못 알려져 위작 취급을 받았지만 사실은 한국 근대 여성 화가의 잊힌 걸작이었던 거죠. SAJ 아트센터는 위작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묻힐 뻔한 위대한 작품을 재발견해낸 것입니다. 연회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여기저기서 감탄과 함께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국내 최고의 미술 평론가조차 세상에 정말이군요. 이청훈 화백의 작품이라니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윤채경은 자신의 회심의 일격이 오히려 서연의 학식과 안목을 빛내주는 들러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입술을 깨물며 치욕감에 떨었다. 박화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자신을 구해준 것이 서연이라는 사실에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경매에서 그 그림은 재발견된 이청훈의 걸작이라는 이름으로 당초 예상가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에 낙찰되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한서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사서나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깊이 있는 지식으로 SJ그룹의 체면을 구한 진정한 안주인으로 보였다. 행사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민이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처음으로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를 도구로 보는 냉기가 아닌 알 수 없는 흥미와 날카로운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어떻게 알았지? 그가 물었다. 서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사서였으니까요. 제 일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들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강태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깨닫고 있었다. 자신이 고른 이 평범한 아내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자선 갈라에서의 예상치 못한 승리는 한서연의 지위를 역설적으로 바꿔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총재가 데려온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재계 인사들은 그녀의 안목과 침착함에 대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단 한 사람, 박화영 이사장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자신의 영역인 아트센터에서, 그것도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그 계집애에게 구원을 받는 그림은 박화영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을 냈다. 그녀는 한서연이 단순히 겁을 주거나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평범한 사서가 아님을 깨달았다. 박화영은 자신의 아들 강민우를 총재 자리에 앉히기 위해 평생을 공들여 왔다. 강태민의 그늘에 가려진 아들을 볼 때마다 그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다. 이제 한서연이라는 예상 밖의 변수까지 등장했다. 쥐새끼 한 마리가 둑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 박화영은 자신의 호화스러운 집무실에서 값비싼 찻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빛은 그림을 감상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차갑고 잔인했다. 작은 쥐새끼는 이제 그만 상대해야겠어. 호랑이를 직접 잡아야지. 그녀는 더 이상 한서연을 괴롭히는 소극적인 방식이 아닌 강태민의 숨통을 직접 끊을 수 있는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새로운 목표는 강태민이 SH그룹의 미래를 걸고 추진 중인 거대 프로젝트, 차세대 바이오 기업 퓨처 바이오닉스 인수합병 M&A 건이었다. 이 M&A는 강태민이 회장직에 오른 후 자신의 경영 능력을 입증할 가장 큰 시험대였다. 만약 이것이 실패한다면 주주들의 신임은 물론이고 이사회에서의 입지까지 흔들릴 것이 분명했다. 박화영은 이것이 아들 민우를 위한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하수인이자 경쟁그룹인 화신그룹의 전략기획실장에게 은밀하게 연락을 취했다. 그날 이후 강태민의 주변 공기는 눈에 띄게 날카로워졌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했던 퓨처바이오닉스 인수 협상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SJ그룹이 비공개로 제시한 인수 금액 바로 위로 화신그룹이 귀신같이 더 높은 금액을 써내며 번번이 판을 깼다. 마치 SJ그룹의 협상 전략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읽고 있는 듯했다. 강태민은 회사 내부에 심각한 정보 유출자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비상회의와 배신자에 대한 의심으로 극도로 예민해져 갔다. 저택의 분위기 역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태민은 새벽에 나갔다가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들어오기 일쑤였고 그나마 마주칠 때의 그의 얼굴은 분노와 피로로 창백했다. 그는 서연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더욱 두껍고 높아졌다. 서연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김비서를 통해 전달되는 최소한의 공식 일정만을 소화하며 거대한 저택 서쪽 날개에 위치한 자신의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이 집 전체를 감도는 폭풍 전야와도 같은 무거운 긴장감을. 그녀는 더 이상 도서관의 사서가 아니었지만 몸에 밴 습관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지식에 대한 갈증과 정리정돈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 이 거대한 집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호기심을 가졌지만 접근할 수 없었던 곳, 바로 1층 동쪽 끝에 위치한 강태민의 개인 서재였다. 그곳은 태민의 성역이었고 그가 없을 때는 항상 잠겨 있었다. 그녀는 그저 그곳이 SJ그룹의 축소판일 것이라 짐작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강태민이 막 귀가한 모양이었다. 그런데 평소와 달랐다. 서재에서 누군가와 격렬하게 통화하는 태민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당장 색출해. 내부에 스파이가 있어. 이사회가 내일 모레인데 이따위 보고서나 올릴 건가? 날카로운 고성과 함께 무언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태민은 겉옷도 벗지 못한 채 황급히 다시 집을 나섰다. 긴급한 호출이 온 듯했다. 고요함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서연은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태민이 나간 서재의 문이 평소와 달리 살짝 열려 있었다.
아마도 그가 너무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미처 닫지 못한 모양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서재 문품으로 이끌렸다. 이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사생활 침해였다. 하지만 아까 들었던 그의 절박한 목소리, 그리고 이 집안을 짓누르는 음모의 기운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서재 안은 그야말로 전쟁터의 사령부 같았다.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와 재무제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위스키 잔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강태민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고스란히 느껴졌다. 서연은 그에게 일말의 연민도 느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방을 나가려 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서류 더미에 고정되었다. 그 서류들은 그녀가 갈라에서 보았던 SJ 아트센터의 로고가 박힌 보고서들과 M&A 최종 제안서 3차 수정본이라는 붉은색 대외비 도장이 찍힌 보고서가 뒤섞여 있었다. 직업병이 도졌다. 그녀의 눈은 본능적으로 문서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전문 용어들이었지만 서연은 다른 것을 보았다. 문서의 형식이었다. 그녀는 아트센터에서 올라온 분기별 정기보고서 한 장을 무심코 집어들었다. 박화영 이사장의 결재 사인이 선명한 아주 평범한 보고서였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종이의 질감, 인쇄된 폰트, 그리고 문서 하단의 고유 분류 번호. 그녀는 도서관에서 수만 권의 책과 자료를 다루며 생긴 만져보고 눈으로 훑는 것만으로도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다. 서연은 곧바로 태민의 책상 위에 있던 다른 공식 내부 문서와 방금 집어든 아트센터 보고서를 비교했다. 차이점은 명확했다. SJ그룹의 모든 공식 문서는 SJ 명조라는 자체 개발 폰트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총재 부인 교육과정에서 이것을 배웠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들고 있는 박화영의 보고서는 아주 미세하게 자간이 다르고 회계 끝처리가 다른 일반 명조 폰트로 작성되어 있었다. 99%의 사람들은 절대 알아차릴 수 없는 차이였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왜 이 가짜 양식의 보고서가 그룹의 명운이 걸린 진짜 M&A 기밀문서와 한데 뒤섞여 있는 것일까? 서연은 프린터 쪽으로 다가갔다. 누군가 급하게 출력하고 가져가지 않은 출력 대기 목록 용지가 구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펼쳐보았다. M&A 최종 제안서 3차 수정본, 출력자 총재 비서실, 그리고 바로 1분 뒤 아트센터 3분기 정기보고서, 출력자 총재 비서실.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스파이는 총재 비서실 내부에 있었다. 그 배신자는 M&A 기밀 문서를 출력한 직후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거나 로그 기록을 교란시키기 위해 전혀 상관없는 아트센터의 보고서를 연달아 출력했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서두른 나머지 혹은 박화영 측과 내통하며 받은 가짜 파일화 미세한 폰트 오류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가 지금 한서연의 손에 들려 있었다. 강태미를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평범한 사서연의 눈에 의해 발각된 순간이었다. 한서연은 차가운 종이 조각을 든 채 강태민의 서재에 서 있었다. SJ 명조가 아닌 일반 명조. 이 미세한 차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SJ그룹 총재의 가장 내밀한 공간에서 가장 신임받는 비서실 내부에서 자행된 배신의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강태민은 지금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채 자신이 유일하게 믿었던 팔다리마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그에게 알려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계약으로 묶인 가짜 아내였다. 이미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신에 시달리는 그에게 다짜고짜 당신 비서실에 스파이가 있어요 라고 말해봤자 그가 과연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오히려 윤채경이나 박화영이 심어놓은 또 다른 스파이로 오해받을 수도 있었다. 그녀에게는 이 폰트 오류를 넘어서는 박화영과 그 내부 스파이를 연결할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했다. 서연은 사서로서의 본능을 따르기로 했다. 가설을 세우고 증거를 수집하고 모든 조각을 맞춘 뒤에 결론을 제시한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투명인간으로서의 역할을 10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저택의 조용한 안주인이었다. 사용인들은 그녀에게 깍듯이 인사했지만 그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총재부인 교육의 일환이라는 핑계로 본관의 사무동과 아트센터를 자유롭게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총재 비서실의 동태 파악이었다. 김 비서는 태민의 그림자처럼 붙어다녀 빈틈이 없었지만 문제는 그의 아래 직원들이었다. 서연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 이강훈 대리. 비서실의 막내격인 그는 항상 긴장해 있었고 유난히 자주 자리를 비웠으며 박화영 이사량의 수행비서와 마주칠 때면 시선을 피하는 것이 역력했다. 서연은 그날의 프린터 로그를 기억했다. M&A 문서와 가짜 아트센트 보고서가 출력된 시각은 오후 3시 14분. 이강훈 대리가 외부 미팅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던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제 그가 박화영 측과 접선하는 현장만 잡으면 되었다. 한편 강태민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퓨처 바이오닉스 인수 협상은 사실상 결렬 직전이었다. 화신그룹이 또다시 그들의 최종 입찰가를 한 발 앞서 뛰어넘는 금액을 제시했다. 이사회는 당장 내일 모레로 앞당겨졌고 박화영 측은 경영능력 부재를 이유로 강태민 총재 해임안을 긴급 상정할 준비를 마쳤다. 태민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어떻게든 이 판을 뒤집을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태민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패배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지친 몸을 이끌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지금 누구의 위로도 동정도 필요 없었다. 오직 혼자만의 어둠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성역인 서재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을 발견했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그의 책상 앞에 서서 그가 어지럽게 펼쳐놓은 M&A 관련 서류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순간 태민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배신감과 모멸함이 뒤엉킨 분노가 치밀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서재는 명백히 계약서상 금지된 그의 사적인 영역이었다. 내가 말했을 텐데 내 영역에 함부로 발들이지 말라고. 당신도 결국엔 그들과 똑같은 건가? 내가 무너지는 꼴을 구경하러 왔어? 그의 날선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하지만 서연은 갈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물러서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붉게 충혈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치욕스러워할 만한 증거, 가짜 아트센터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이 보고서 때문이에요. 태민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뭐? 지금 이 와중에 고작 보고서 타령이야? 당장 나가! 그가 문을 가리켰다. 폰트가 다릅니다.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의 분노를 가로막았다. SK그룹의 공식 폰트가 아니에요. 태민은 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서연은 그가 멈칫한 틈을 놓치지 않고 자신이 모은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이건 어제자 프린터 로그입니다. 이강훈 대리가 당신의 3차 수정 제안서를 출력한 직후 1분 뒤에 이 가짜 양식의 보고서를 출력했어요. 로그 기록을 교란시키기 위해서였겠죠. 태민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서연이 내민 자료들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오후 3시 아트센터 지하 주차장입니다. 서연이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이강훈 대리가 박화영 이사장의 수행비서에게 검은색 USB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태민은 사진과 보고서 그리고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정예팀 전체가 몇 주간 찾아 헤매던 배신자의 실체를 고작 며칠 만에 그가 장식품으로 데려온 이 여자가 폰트라는 실마리 하나로 전부 밝혀낸 것이다. 당신은 대체... 태민이 무어라 말을 이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수주간 그를 짓누르던 극도의 긴장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휘청거리며 책상 모서리를 짚었다. 총재의 가면이 벗겨지고 지칠 대로 지친 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랬군.
전부 그 여자 짓이었어. 그는 의자에 쓰러지듯 주저앉으며 마른 세수를 했다. 서연은 처음으로 그의 약한 모습을 보았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텅 빈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단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어. 그것은 고백이었다. 그가 이 저택에서, 아니 평생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았을 속내였다. 박화형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지우려 해. 내가 이 M&A에 모든 걸 건 이유도 그것만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지킬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는군.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계약상 그의 아내였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권력의 총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처 입은 남자였다. 그녀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그가 보고 있던 보고서의 다른 페이지를 가리켰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태민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봤다. 화신그룹이 당신의 입찰가를 알았다면 분명 이사회 전에 마지막으로 퓨처 바이오닉스 측과 최종 담판을 지으려 할 겁니다. 그들이 가장 절박할 테니까요. 태민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들은 당신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들보다 더 절박한 무언가를 제시할 수 있다면요? 태민은 서연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더 이상 피로감이나 체념이 없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아트센터에서 그림을 분석할 때 보았던 차가운 지성과 날카로운 통찰력이 빛나고 있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겠지? 그가 물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얼음벽에 선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SJ그룹의 심장부 30층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그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그 공기를 가르며 강태민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재빨리 테이블 위 서류로 떨어졌다. 노골적인 적대감과 불안감, 그리고 약간의 동정심이 뒤섞인 그 시선들은 그가 이 방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 상석에는 박화영 이사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검소한 회색 정장을 입고 슬픔에 잠긴 듯한 표정을 애써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승리를 확신한 사냥개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태민은 어젯밤 한서연과 나누었던 대화, 그녀가 보여준 증거들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는 오늘 이 자리가 자신의 처형대가 될 것임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박화영의 처형대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았다. 그는 폭풍의 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심정으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럼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화영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사를 걱정하는 연기자의 그것처럼 비통함에 젖어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그룹의 명운이 걸렸던 퓨처 바이오닉스 인수권이 최종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박화영은 기다렸다는 듯 결정타를 날렸다. 단순한 협상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입찰가와 전략이 경쟁사인 화신그룹으로 고스란히 유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내부의 배신 행위입니다.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듯했다. 박화영은 강태민을 직시했다. 그 시선에는 이제 연민 따위는 없었다. 오직 날카로운 칼날만이 번득였다. 이 정도 수준의 최고 기밀에 접근하고 이 모든 협상을 총괄한 사람은 우리 회사에 단 한 명뿐입니다. 그녀는 말을 내뱉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정확히 강태민을 향하고 있었다. 어떻게 총수가 직접 회사를 팔아넘기는 듯한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강태민 총재의 즉각적인 해임과 경영권 박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주들의 대리인이었다.
그들에게는 총수의 도덕성보다 주가 하락이 더 무서운 일이었다. 강태민이 회사를 배신했다는 박화영의 주장은 그들의 공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몇몇 이사들이 박화영의 주장에 동조하며 태민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총재님, 해명하셔야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태민은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며 마치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는 사자처럼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가 입을 열기 직전이었다. 회의실의 두꺼운 문이 예고 없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선 인물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었다. 태성그룹의 상무이사이자 사교계의 여왕인 윤채경이었다. 그녀는 분노와 치욕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사님들! 그녀는 태민을 쏘아보며 소리쳤다. 여러분은 지금 저 남자에게 완전히 속고 계십니다. 경영 실패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화영이 놀란 척하며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것은 완벽하게 짜인 각본의 일부였다. 윤채경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집어 던졌다. 새하얀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중 한 장이 강태민의 발밑까지 날아왔다. 혼인 계약서. 저 남자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돈으로 아나를 산 사람입니다. 저 한서연이라는 여자와 1년간의 계약 결혼을 했다고요.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이 사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M&A 실패는 경영 능력의 문제였지만 계약 결혼은 총수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스캔들이었다. 박화영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저런, 태민이가 그 정도일 줄은. 이사님들, 이런 부도덕한 자에게 SJ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듯 했다. 강태민은 M&A 실패라는 업무상 대임 혐의에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도덕적 멍해까지 뒤집었었다. 그는 완벽하게 벼랑 끝에 몰렸다. 이사들은 더 이상 그의 편이 아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시만요.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우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세 번째로 회의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모두가 돈에 팔려온 평범한 여자라고 무시했던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갈라에서 입었던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가 아닌 날카로운 지성을 드러내는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정장 치마 차림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과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윤채경은 경멸의 눈빛을, 박화영은 네가 감히 여길 왜? 라는 당혹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강태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태민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해. 서연은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또각이는 구두 소리와 함께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윤채경이 흩뿌린 계약서 종이들을 아무렇지 않게 밟고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박화영 이사장님. 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조금 전 총재님이 회사의 기밀을 유출했다고 하셨죠? 그녀는 스크린에 두 개의 문서를 나란히 띄웠다. 하나는 SJ그룹의 공식 내부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어젯밤 태민의 서재에서 발견한 가짜 아트센터 보고서였다. 왼쪽이 SJ그룹의 공식 폰트인 SJ 명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사장님께서 사용하신 일반 명조입니다. 혹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박화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서연은 그녀가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다음 자료를 띄웠다. 이 가짜 양식의 보고서는 총재 비서실의 이강훈 대리가 퓨처 바이오닉스 3차 제안서를 출력한 직후 단 1분 만에 동일한 프린터에서 출력되었습니다. 그녀는 프린터 로그 기록을 확대했다. 출력자 이강훈, 파일 1, M&A 3차 제안서 대외비, 파일 2, 아트센터 3분기 보고서. 이사들의 눈이 커졌다.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USB를 꽂았다. 스크린에는 아트센터 지하 주차장의 흐릿한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서 이강훈 대리가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에게 USB 하나를 건네고 있었다. 서연은 화면을 정지시키고 그 남자의 얼굴을 확대했다. 이 사람은 박화영 이사장님의 수행 비서분요. 그리고 이강훈 대리의 계좌로는 바로 다음 날 거액의 현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윤채경을 돌아보았다. 아, 그리고 윤채경 상무님. 윤채경은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떻게 그 호딘 계약서 원본을 손에 넣으셨나요? 혹시 박 이사장님 측에서 화신그룹의 M&A 기밀을 넘기는 대가로 저 계약서를 함께 받아내신 건 아닌가요? 태성그룹도 이번 M&A 무산으로 꽤 큰 이익을 얻으셨다고 들었습니다만.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박화영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내부 스파이를 심어 M&A를 고의로 망쳤고, 윤채경은 태민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음모에 가담하여 계약서를 받아낸 것이다. 이것은 강태민의 배신이 아니라 박화영과 윤채경이 결탁한 거대한 반역이었다. 박화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저 여자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당장 끌어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태민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의실의 모든 권력은 다시 그에게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고발당한 피의자다 아니었다. 그는 심판자였다. 박화영 이사장,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이강훈 대리는 어젯밤 모든 것을 자백했소. 당신이 어떻게 아들 강민우를 앞세워 화신그룹과 내통했는지, 어떻게 내 M&A를 방해하고 나를 끌어내리려 했는지 전부. 태민은 인터폰을 눌렀다. 김비서, 보안팀 올려보내. 잠시 후 굳은 표정의 보안팀 요원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다. 태민이 박화영을 향해 선고를 내렸다. 박화영, 당신을 업무상 배임, 기밀 유출, 주가 조작 공모 혐의로 이사회에서 즉각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하겠소. 박화영은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연기는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탐욕에 찌든 추악한 민낯뿐이었다. 그녀는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태민을 향해 악을 썼지만 그 소리는 두꺼운 문에 막혀 금세 사라졌다. 윤채경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태민은 그녀를 놓치지 않았다. 윤채경 씨, 태성그룹 역시 이번 사태의 공범으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거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아내 앞에 나타나지 마. 윤채경은 치욕과 공포에 울음을 터뜨리며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이사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누구를 의심하고 끌어내리려 했는지 깨달았다. 그때 가장 연장자인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던졌다. 저 총재님, 그럼 아까 윤채경 상무가 말한 그 계약서 건은 어떻게...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태민과 서연에게로 향했다. 이것은 SJ그룹의 마지막 남은 불안 요소였다. 강태민은 자신을 구한, 그리고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던 아내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오는 그녀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모든 이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점았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태민은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손은 서연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네, 그 말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의 시작은 분명 계약이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태민은 그러나 잡은 손에 힘을 더 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건 어제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계약 파트너를 향한 냉정함이 아닌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 사람, 한서연은 더 이상 서류상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녀는 내 목숨을 구했고 SJ를 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유일한 파트너이자 SJ그룹의 진정한 안주인입니다. 이사회 회의실의 문이 닫히자 방금 전까지 몰아쳤던 거대한 폭풍의 잔해만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이사들은 감히 강태민과 한서연에게 눈을 맞추지 못한 채 서둘러 흩어졌다.
복도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강태민은 여전히 서연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조금 전 모든 이사 앞에서 그녀를 진정한 안주인이라 선언했던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땀으로 미세하게 축축했다. 그 역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거대한 도박이었는지 증명하는 듯했다. 돌아가지. 태민이 나지막이 말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두꺼운 방탄유리가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그 어떤 소음보다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손에 아직 남아있는 그의 온기를 느끼며 창밖을 바라왔다. 그녀는 더 이상 계약의 갑과 을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전쟁을 치른 동지였고 혹은 그 이상이었다. 태민 역시 핸들만 쥔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그가 이사회장에서 내뱉은 말들은 계산된 전략이었을까? 아니면 진심이었을까? 서연은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SJ그룹은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었다. 박화영의 해임과 검찰 고발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녀가 수년간 SJ아트센터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과 횡령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그녀의 아들 강민우 역시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축출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빠르고 철저했다. 음모에 가담했던 태성그룹의 윤채경 역시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SJ그룹과의 모든 거래가 끊기고 주가 조작 공모 혐의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태성그룹은 그룹 이미지 쇄신을 위해 윤채경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그녀를 해외로 쫓아내듯 보냈다. 강태민은 이 모든 과정을 냉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했다. 배신자들을 쳐낸 후 그는 놀랍게도 퓨처 바이오닉스 인수에 다시 성공했다. 박화영이 화신그룹에 넘긴 정보는 3차 제안서까지였다. 서연의 조언을 바탕으로 태민은 이사회 직전 밤을 새워 완전히 새로운 조건의 최종 제안서를 만들었고 박화영의 음모를 알게 된 퓨처 바이오닉스 측과 극적으로 재협상에 성공한 것이다. 위기는 완벽한 기회가 되었다. 강태민은 그룹 역사상 가장 큰 M&A를 성공시키며 자신의 입지를 반석 위에 올렸고 이사회는 그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 폭풍이 지나간 저택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의 결은 이전과 달랐다. 차가운 적막이 아닌 무언가를 기다리는 숨지긴 긴장감이었다. 서연은 여전히 서쪽 날개의 자신의 방에서 지냈고 태민은 동쪽 날개의 서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제 사용인들은 서연을 투명인간이나 임시 사모님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SJ그룹을 구한 진짜 안주인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역할은 이제 끝난 것일까? 계약 기간은 아직 6개월이나 남았지만 계약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총재직 방어는 이미 완수되었다. 어쩌면 그는 이제 이 가짜 아내를 정리하고 싶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단순히 결혼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인데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고 너무 깊이 개입해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방을 둘러봤다. 처음엔 감옥 같았던 이 방이 이제는 익숙한 그녀의 요새가 되어 있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렸다. 집사였다. 사모님, 총재님께서 서재에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아마도 계약의 종료 혹은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가 있는 동쪽 날개로 향했다. 그들의 영역을 가르던 차가운 복도를 건너는 그녀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무거웠다. 서재의 문은 열려 있었다. 태민은 책상에 앉아있지 않고 거대한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위스키잔 대신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서연이 들어서는 소리에도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왔군.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오늘 이사회가 끝나고 법무팀에서 가져왔어. 그가 손에 든 서류를 들어보였다. 그것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 서명했던 바로 그 혼인 계약서였다. 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박화영과 윤채경이 이 계약서의 사본을 이사회에 뿌렸지만
원본은 내 금고에 있었지.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려 서연을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그녀를 도구나 장기말로 보지 않았다. 그 눈에는 이사회장에서 보았던 그 뜨거운 감정이, 그리고 그가 평생 숨겨왔을지도 모르는 어떤 혼란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당신 덕분에 모든 것을 되찾았어. 아니, 그 이상을 얻었지. 나는 당신에게 빚을 졌어.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저 자신을 찾았으니까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맞선 자리에서 모욕을 참던 무기력한 사서가 아니었다. 태미는 그런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가 웃는 것을 그녀는 처음 보았다. 그래,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지. 그는 계약서를 들고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계약서 제5조 3항.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면 한서련은 강태민에게 지급받은 모든 금전적 보상을 제외하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영원히 함구하며 조용히 퇴장한다. 그가 조항을 나지막에 읊었다. 나는 이 조항을 수정하고 싶어졌어.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요? 태민은 그녀의 눈앞에서 멈춰섰다. 압도적인 키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려는 듯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이 퇴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의 고백은 돌 직구처럼 날아왔다. 이사회장에서 했던 말 전부 진심이었어. 당신이 내 아내라고, 내 파트너라고 했던 말, 그건 이사들을 설득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어. 그건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 그는 계약서를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다. 처음엔 그저 방패가 필요했을 뿐이야. 하지만 당신은 내 방패가 아니라 내 검이 되어주었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줬고, 내가 포기하려던 순간에 나를 붙잡아줬어. 서연은 손에 들린 계약서에 바스락거리는 감촉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태민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계약서에 명시된 총재님이라는 호칭이 아니었다. 태민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서연은 용기를 냈다. 당신은 나를 원망하지 않나요? 내가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보게 되었는데. 태민은 그녀의 손을, 계약서를 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아니, 내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당신이었어.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했지. 그 약속은 유효해. 당신이 원한다면 지금 당장 이 계약을 파기하고 원래 약속했던 보상의 2배를 받고 떠나도 좋아. 하지만 만약 당신에게도 내가 필요하다면.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계약서의 양끝을 잡았다. 이 종이 조각 따위는 우리 손으로 함께 없애버리고 싶어. 서연은 그를 바라봤다. 이 차갑고 오만했던 남자가 지금 그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서 압박보다 더 무서운 음모를 만났고 그 음모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진짜 자신을 만났다. 그리고 사랑을 만났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짜 자유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선택하고 그곳을 지켜내는 것임을. 그리고 그녀의 자리는 바로 이 남자의 곁이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태민과 함께 두 사람의 운명을 묶었던 그 차가운 종이 조각을 힘껏 찢었다. 조각난 계약서가 바닥으로 흩날렸다. 그 순간 태민이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서연은 그의 단단한 가슴에 기댔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그녀의 귀에 직접 전해졌다. 서연아. 그가 그녀의 머리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고맙다. 내게 와줘서. 서연은 조용히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서재안,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하나가 되었다. 몇 달 후 파리의 그랑팔레에서 열린 한불 수교 기념 특별 전시회.
SJ 아트센터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한 한서연이 유창한 불어로 개막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은 조용한 사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고 기품 있는 한국 미술계를 이끄는 중심 인물이 되어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세계 각국의 저명 인사들이 그녀의 연설에 귀를 기울였다. 객석 맨 앞줄 강태민이 그런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연설이 끝나고 그녀가 그에게 다가오자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 다른 복도 끝에 사는 계약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들은 SJ그룹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함께 이끄는 서로의 유일한 파트너이자 진정한 부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세상 모든 여성이 꿈꾸는 권력과 사랑, 그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쟁취해낸 것이다.